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성경의 목소리에도 72세 박정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 비 내리는 휴게소에서 혼자 버려두고 도망간 지 벌써 2달이 지났네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우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며느리 성경의 목소리까지 들렸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참, 2달 전 그 지옥 같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옥천 휴게소예요.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화장실에 간다던 정숙을 두고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휴대폰도 꺼버렸지요. 그날 밤 2시간 만에 겨우 택시를 잡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 내외에게 따졌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오신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집이 필요해요. 당신 아들 민수가 사업 실패해서 우리 완전 비투성이에 앉았거든요. 어머니 집 팔아서 정리하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정숙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본인도 모르게 혼자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미친 것들을 자식이라고 믿고 살았단 말인가. 요양원,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자식이라고 믿었던 존재들의 진짜 속마음을요. 그리고 30년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우리 진짜 뉘우치고 있어요. 문 밖에 애원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정숙은 TV 볼륨만 높였어요. 뉴스에서는 효도 관광 상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정숙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였어요. 어르신, 집 매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받으셨으니 이제 진짜 끝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끊자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이웃들이 상황을 설명해 준 모양이었습니다. 집이 팔렸다고 어머니가 모든 돈을 기부했다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도박빚 내역서, 성경의 바람 피우는 사진들, 그리고 둘이 나눈 음성 파일까지. 이제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이구나. 문 밖에서는 여전히 민수와 성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정숙은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5장짜리 도박빚 내역서였어요. 총액이 8천만 원이나 되는 민수의 불법 도박 빚 명세서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성경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민수야. 내가 강원랜드에서 잃은 돈이 8천만 원이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성경도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지난달에도 2천만 원을 더 잃었고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너를 쫓아다니고 있다며. 정숙은 차분하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정숙은 휴게소 사건 이후 3개월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평생 교사로 일하며 단련된 관찰력과 추리력을 총동원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조사했습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어요. 먼저 민수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최근 들어 도박에 빠져서 회사 돈까지 건드렸다고 귀띔해줬어요. 그 다음엔 민수가 자주 가던 카지노 근처에서 며칠간 기다렸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민수가 도박을 한다는 걸. 성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성경아, 너도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이번엔 성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두 번째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카페에서 다른 남자랑 다정하게 앉아있는 사진이 여기 12장이나 있단다. 성경이 주저앉았어요. 민수도 아내를 믿었는데 배신감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침내 진짜 목적을 꺼냈어요. 세 번째 봉투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휴게소에 나를 버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한 대화야. 블랙박스에서 음성만 따로 빼냈지.
녹음기에서 민수와 성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휴게소에 두고 가도 괜찮을까? 괜찮아. 어차피 요양원 보낼 건데 뭐. 어머니 집 팔면 빚 다 갚을 수 있겠지. 그럼 2억이면 충분하지. 녹음이 끝나자 둘 다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정숙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민수와 성경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찬찬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돈이었지. 내 집 팔아서 너희들 빚 갚고 나는 요양원에 처박아 두려고 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수가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30년 전 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니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나 혼자 너를 키웠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재봉틀 일해가면서 내 대학까지 보냈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도 전세금 2억을 내가 마련해줬고 내가 사업한다고 할 때도 6천만 원 더 줬지. 아무 조건 없이 말이야. 성경도 민수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휴게소에 버렸어. 비 오는 날 70이 넘은 늙은 어머니를 화장실 간다고 속이고 버리고 갔단 말이야. 정숙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결심했지. 내 인생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정숙은 4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공증까지 받아놨어.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간다. 민수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엄마 그럼 제 빚은 어떻게 해요? 이 철없는 놈아, 지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린 놈이 재산은 받고 싶은 마음은 드니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5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민수 내 회사 사람들한테 보낼 편지들이야. 내가 도박으로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적어놨지. 그건 안 돼요. 그럼 저 회사에서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한 짓의 대가를 치러야지. 정숙은 6번째 봉투도 흔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성경아, 내 친정 어머니한테도 보낼 편지가 있어. 내가 남편 몰래 바람 피운 일들이랑 같이 말이야. 성경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러시면 제가 정말 죽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정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래? 우리 손자들 얘들은 죄가 없지.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9살 진우와 7살 하은이 정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좋아. 그럼 게임의 룰을 바꿔보자. 정숙이 7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가장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들어주면 이 편지들을 보내지 않을게. 그리고 유언장도 다시 쓸 수 있어. 민수와 성경의 눈빛이 급하게 변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만약 하루라도 어기면 모든 증거를 다 공개한다. 어때? 할 수 있겠니?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진우 담임 김 선생님이에요. 정숙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어요. 9살 진우는 정숙의 첫째 손자였습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진우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죽었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이 민수와 성경을 쏘아봤어요. 둘 다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의자에 깊숙이 앉았어요. 진우한테 내가 죽었다고 말했니? 그게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민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정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구나. 손자들한테까지. 성경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좋아. 그럼 첫 번째 미션을 알려줄게. 정숙은 7번째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오늘부터 4일 동안 너희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여기 와서 바닥 청소를 해. 걸레질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까지. 네. 그리고 청소하는 동안 큰 소리로 사과문을 읽어.
이웃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정숙이 사과문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70이 넘은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고 간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의 집을 빼앗으려 했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저희는 인간이 아닙니다. 민수와 성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해. 그럼 편지들 보내는 게 나을까? 정숙이 협박 편지들을 흔들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성경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미션. 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진우와 하은이한테 직접 가서 할머니가 살아있다고 말해.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는지도 솔직하게 설명하고 아이들한테요. 그래, 너희들이 한 짓을 아이들이 알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겠지.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상처받을 텐데. 나는 상처받아도 되고 아이들은 안 돼. 참 신기한 논리네. 그때 정숙의 표정이 잠깐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할머니가 너희들을 용서했다고 말해도 돼.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아이들을 내가 키울 거야. 너희들은 주말에만 볼 수 있고. 이번에는 성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죠. 내가 키워.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는 엄마가 성경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숙은 마지막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매일 일기를 써와 오늘 뭘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솔직하게. 일기요. 그래, 거짓말 하나라도 적혀 있으면 바로 게임 끝이야. 정숙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 7시까지 여기 와. 늦으면 5분마다 편지 한 통씩 보낸다. 민수와 성경이 터덜터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면서 성경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하지만 그 말도 정숙의 귀에는 다 들렸어요.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죽겠다고. 재미있네. 새벽 6시 50분 정숙은 창문을 살짝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민수와 성경이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민수는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있었어요. 정확히 7시에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둘 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봐. 정숙은 의자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민수가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45세 가장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사과문 읽어. 지금이요. 지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70이 넘은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고 간 불효자식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크게 읽어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로 복도 끝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성경은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박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할머니는 70대 중반으로 정숙과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분이었습니다. 아, 박할머니.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잘못을 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길래. 박할머니가 민수와 성경을 빤히 쳐다봤어요.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휴게소에 저를 버리고 갔어요. 뭐라고요? 휴게소에 버리고 갔다고요.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 버리는 자식은 천벌을 받는다더니 이웃들의 수군거림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숙은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벌이었거든요. 성경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려. 정숙의 차가운 목소리의 성경도 큰 소리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집을 빼앗으려 했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저희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웃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정숙은 15분 정도 더 청소를 시킨 다음에야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내일도 7시에 와. 어머니. 민수와 성경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수군하며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성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이들한테 언제 말씀드릴까요? 오늘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와. 6시에. 네. 둘이 터덜터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두 번째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안에는 더욱 치밀한 복수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숙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사립탐정 이현우였습니다. 할머님, 긴급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전 10시 정숙은 동네 커피숍에서 사립탐정 이현우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이현우는 3개월 전부터 정숙의 의뢰를 받아 민수와 성경을 조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님,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현우가 태블릿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성경 씨가 어젯밤 11시에 혼자 은행 ATM에 갔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속의 성경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어디 간 줄 아세요? 이현우가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성경이 24시간 전당포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당포에 뭘 맡겼을까요? 아마 금품이겠죠.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나 봐요. 정숙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성경의 표정이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전당포에서 나온 뒤에 공중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공중전화요. 네, 요즘 누가 공중전화를 써요. 추적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현우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둠 속에서 성경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성경 씨가 다른 빚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님이 모르는 빚말이에요.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더 조사해봐요. 성경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지. 알겠습니다. 이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정숙이 붙잡았어요. 잠깐, 그런데 민수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 민수 씨는 집에서 아이들이랑 있었어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 혼자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술을. 소주 2병이나 마셨어요. 혼자서. 정숙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경은 밤에 몰래 돈을 찾아서 전당포에 가고 민수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니.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비밀이 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조사해서 연락드릴게요. 이현우가 나간 후 정숙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복수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정숙은 손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진우와 하은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를 사다 놨습니다. 정확히 6시에 문이 두드려졌어요. 할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7살 하은이가 정숙에게 뛰어들었어요. 우리 하은이 보고 싶었어. 9살 진우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요. 할머니 정말 살아계신 거죠?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갔겠니? 정숙이 진우를 꼭 안았어요. 민수와 성경은 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죽었다고 했는데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은아, 그건 아빠가 잘못 말한 거야. 정숙이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야, 하은아, 할머니가 얘기해 줄 게 있어. 정숙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 왜 아빠와 엄마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럼 아빠하고 엄마가 나쁜 거예요? 진우가 물었어요. 나쁘다기보다는 잘못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있는 거야. 그때 하은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빠 엄마 말고 할머니랑 살래요. 정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복수는 복수대로 하고 싶었지만 손자들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이현우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전화 받으세요. 하은이가 정숙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잠깐만, 하은아. 정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할머니시죠? 저는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 대리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게 이상했어요. 정숙은 그 은행에 계좌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성함으로 개설된 계좌에서 어젯밤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계좌를 만들었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와 성경이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설되셨는데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까지 제출하셨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그 은행에 간 적이 없어요. 전화기 넘어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혹시 가족분 중에 데리러 오신 분이 계실까요? 며느리분이나 정숙의 시선이 성경에게 향했어요. 성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 누구도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야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성경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성경아,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아이들을 부엌으로 보낸 다음 민수와 성경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 어머니, 저희는 정말. 민수야, 너는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성경이한테만 묻겠어. 정숙이 성경 앞에 바짝 다가갔어요. 성경아, 어젯밤 11시에 ATM에서 500만 원 찾은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전당포에 뭔가 맡긴 것도. 성경이 깜짝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도 아내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나갔다고. 나는 당신이 집에서 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오빠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오빠?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대학교 선배 오빠인데 사업이 안 되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어요. 성경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오빠가 어머니 신분증 사본이랑 도장만 빌려달라고 해서 단순한 사업자금 대출인 줄 알았어요. 신분증 사본을 어떻게 구했지? 내가 언제 줬니? 그게 민수가 예전에 보험 가입할 때 복사해놨던 걸.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어. 그리고 그 오빠가 누군데? 박상민이라고.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숙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박상민.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아, 그 박상민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지? 정확히. 어머니 집이 2억 정도 들 테니까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정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내 집을 담보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그때 부엌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물 좀 주세요. 정숙은 잠깐 진정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손자들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을 따라주면서 정숙은 생각했어요. 박상민이라는 이름 분명히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기억났어요. 3개월 전 휴게소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서 통화하던 사람이 그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았습니다. 박상민, 계획대로 진행해. 노파 하나쯤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정숙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정숙이 부엌에서 나와서 성경 앞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물었습니다. 성경아, 그 박상민이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았지? 대학교 2학년 때부터요. 같은 동아리였거든요. 그럼 민수랑 결혼하기 전부터 아는 사이네. 네, 그런데 왜요? 정숙은 핸드폰으로 이현우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박상민이라는 사람 조사해주세요. 성경의 대학 동기입니다. 매우 급합니다. 그리고 성경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연락한 게 언제부터야? 한 6개월 전부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6개월 전. 그럼 우리가 어머니 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때잖아. 정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6개월 전이면 민수가 도박비 때문에 어머니 집을 팔아야겠다고 처음 말했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아, 혹시 내가 그 박상민한테 우리 집 이야기를 했니? 그게 민수 오빠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 집이 2억 정도 된다고.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우리 집 사정을 남한테 다 말했다고. 미안해. 그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현우였습니다. 할머님, 박상민에 대해 찾아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뭐가요? 이 사람 전문적으로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12건의 사기를 쳤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떤 수법이요?
가족 중 한 명을 이용해서 노인의 신뢰를 얻은 다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집을 팔아서 돈을 가로채는 거예요. 세상에.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성경 씨를 3년 전부터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게 최소 수십 번은 넘어요. 정숙이 성경을 쏘아봤어요. 성경아, 너 방금 6개월 전부터라고 했지. 3년 전부터 만났다는데. 성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게 정말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커피 마신 거예요. 3년간 20번이 우연이야. 민수도 아내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당신 혹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현우가 전화해서 계속 말했어요. 할머님,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박상민이 할머님 휴게소 사건 다음 날 성경 씨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돈을. 네, 300만 원. 성경 씨 통장에 입금됐어요. 정숙이 성경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성경아, 내가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간 다음 날 300만 원을 받았다는데 이것도 우연이니. 성경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용당한 거예요. 모르게 이용당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상민 오빠가 어머니를 잠깐 어디 다른 곳에 모셔다가 놀라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말을 더 잘 들을 거라고.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뭐 그럼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린 게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무서워하게만 하고 금방 데리러 갈 줄 알았어요. 그때 부엌에서 진우가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정숙이 재빨리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우야. 할머니랑 게임이나 할까?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인 범죄였다니.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던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니.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박상민이라는 인간을 반드시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정숙은 손자들을 안방에서 잠들게 한 다음 거실에서 민수와 성경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성경아,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박상민 편에 살 거니? 아니면 우리 편에 살 거니?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속았어요. 정말로요. 성경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봐. 박상민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니? 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다른 피해자들도 알아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른 피해자들. 네. 박상민 오빠가 지난 6개월간 비슷한 방법으로 속인 할머니들이 5분 더 계세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5분이나. 네. 모두 70대 할머니들이고 모두 집을 잃으셨어요. 정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다른 할머니들도 똑같이 당했다니. 성경아, 그 할머니들 연락처 알려. 네, 알아요. 박상민 오빠가 성공사례라면서 자랑했거든요. 정숙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아침에 그 할머니들을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박상민을 잡을 거야. 어머니, 그건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봐야 몇 년 후에나 재판받고 그 사이 박상민은 또 다른 할머니들을 속일 거야. 정숙은 이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현우 씨, 박상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추적 중이에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성경을 보았어요. 성경아, 내일 박상민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네, 만나자고요. 그래? 어머니, 집 담보 대출이 성공했으니까 축하한다고 해. 그리고 다른 일도 더 의논하고 싶다고. 성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를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야 박상민을 잡을 수 있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한 건 박상민이지 우리가 아니야. 정숙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8번째 봉투였습니다. 이 안에는 박상민을 잡을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들어있어.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거야. 3개월 동안이요. 그럼 박상민을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휴게소에서 그 전화 통화를 들었을 때부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정숙은 봉투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박상민의 신상 정보, 은행 계좌, 다른 피해자들 명단, 사기 수법까지 다 조사해놨어.
그리고 정숙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어요. 박상민이 다음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할머니 정보까지. 성경과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다음 타겟이요. 75세 김영희 할머니 혼자 사시고 집값이 3억 정도 돼. 박상민이 이미 접근하기 시작했어. 정숙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어요. 우리가 김영희 할머니를 구하고 동시에 박상민을 함정에 빠뜨릴 거야. 그때 안방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정숙이 급하게 안방으로 갔어요. 진우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진우를 달래면서 정숙은 생각했어요. 손자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박상민을 잡아야 한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올까요? 똑똑 노크 소리가 또 들렸어요. 정숙은 진우를 재운 다음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수와 성경도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누구세요? 할머님, 저 김영희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김영희, 박상민이 다음 타겟으로 노리고 있다던 바로 그 할머니가 찾아왔다니. 문을 열자 75세 김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박정숙 할머니 맞으시죠? 제가 꼭 전해드릴 말이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거실에 앉자마자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제게 접근해서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박정숙 할머니를 언급하면서 할머니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박상민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김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큰 사업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돈을 2배로 만들어준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혹했어요. 혼자 사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김영희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올라와서 그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사기꾼이더라고요. 이미 다른 할머니들을 여러 명 속였다는 거예요. 정숙이 그 서류를 받아봤어요. 박상민의 사기 행각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경고해 드리러 왔어요. 혹시 그 사람이 할머니한테도 접근했을까 봐서요. 성경이 미안한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바로 그 박상민의 협력자였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고마워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 박상민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도 계세요.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박상민을 잡아야 해요. 김영희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나쁜 인간을 꼭 잡아야죠. 정숙은 8번째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두 만나봐요. 그리고 박상민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릴 작전을 실행할 거예요. 어떤 작전인데요? 정숙이 작전 계획서를 펼쳐놓았어요. 성경이가 박상민에게 연락해서 큰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 할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도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럼 박상민이 욕심을 내서 올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럼요. 한 번에 여러 명을 속일 수 있다면 분명히 올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할머니들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다 준비할 거야. 그리고 정숙이 마지막 카드를 보여줬어요. 이현우 씨가 경찰관 친구들과 함께 도와줄 거야.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게. 성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박상민이 제가 배신한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그 사람을 잡으려면 직접 나서야 해. 김영희 할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 할머니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 같은 할머니들을 위해서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때 안방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목말라요. 정숙이 일어나려는데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손자들 있으니 더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민을 잡는 것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정숙이 주선한 박상민 피해자 모임이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6명의 할머니가 둘러앉았어요. 김영희 할머니를 포함해서 모두 박상민에게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집을 잃었어요. 3억이던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됐어요. 74세 이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77세 최말자 할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정숙이 모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말고 맞서 싸워봐요.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73세 박복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숙은 미리 준비해온 작전 계획서를 펼쳐놓았어요. 박상민을 한자리에 불러서 현행범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현우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각 할머님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상민이 욕심을 내서 여러 명을 한 번에 속이려고 할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고 우리도 녹음기를 준비할 거예요. 성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박상민에게 연락해서 큰 투자자 모임이 있다고 할게요. 할머니들이 모두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 성경 씨, 정말 괜찮겠어요. 박상민이 의심하면 어떡해요? 이순자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왔으니까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정숙이 마지막 준비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소형 녹음기예요. 각자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할머니들이 신기한 듯 녹음기를 만져봤어요. 요즘 기술이 정말 좋아졌네요. 최말자,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자,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박상민도 그때 올 거예요. 모든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대 할머니들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간 후 정숙과 성경, 민수, 이현우가 남았어요. 성경아, 이제 박상민에게 전화해봐. 성경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상민 오빠. 아, 성경아. 웬일이야? 박상민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어요.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빠, 대박 소식이 있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투자에 관심이 생겼대요. 정말 몇 명 정도야? 6명이요. 모두 집값이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전화 넘어서 박상민이 흥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대박이다. 그럼 한 번에 10억 이상은 되겠네. 네. 그런데 할머니들이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고 해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때요? 좋아. 장소는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요. 알겠어. 내일 2시에 보자. 전화가 끊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내일이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안전할까요? 걱정 마. 모든 준비는 다 됐어. 정숙이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때 이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이현우입니다. 네, 정말이요. 이현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할머님, 큰일 났어요. 박상민이 오늘 오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감시하던 직원이 연락했는데 오후 3시쯤 큰 캐리어 2개를 들고 오피스텔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택시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성경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전화한 걸 의심한 걸까요? 아닐 거야. 시간상 내가 전화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 거야. 정숙이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현우 씨, 박상민이 공항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해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현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님, 박상민이 비행기 티켓을 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공항에서 캐리어를 맡긴 다음에 다시 나왔어요. 마치 누군가를 속이려는 것처럼요. 정숙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아직 서울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현우가 말을 멈췄어요. 뭐가 더 이상한데요. 박상민이 공항에서 나온 후에 진우 초등학교 근처에서 목격됐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 초등학교, 손자가 다니는 학교. 설마... 민수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어머니, 진우한테 전화해 봐야겠어요. 민수가 진우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진우 잘 있죠? 네. 뭐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진우가 없다고요. 언제부터요? 전화를 끊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가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간 뒤로 안 돌아왔대요. 할아버지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내보냈다고 정숙이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 진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할머니죠. 저는 박상민이에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진우를 어떻게 했어? 진우 잘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롤러코스터 타러 가고 있어요. 아이가 무척 좋아하네요. 이 나쁜 놈아, 아이한테 손대지 마.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진우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뭔 조건이야? 내일 오후 2시에 있을 모임 그거 취소하세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저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진우를 돌려줄 거야. 물론이죠. 하지만 만약 어기면 박상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진우는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성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박상민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숙이 일어났어요. 진우부터 구해야 해.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이 유괴는 중범죄예요. 하지만 박상민이 진우한테 해를 끼칠까봐 정숙이 망설이고 있을 때 이현우가 말했어요. 할머님, 제가 박상민을 찾아볼게요. 경찰 신고는 일단 기다리시고요. 정말 찾을 수 있어요. 네, 박상민이 진우를 데리고 갈 만한 곳들을 뒤져볼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이나 게임센터 같은 곳들. 그런데 바로 그때 정숙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 진우예요. 지금 롯데월드에 있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계속 따라다녀요. 도와주세요. 정숙이 문자를 읽고 벌떡 일어났어요. 롯데월드. 진우가 롯데월드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상민을 놓치면 다른 할머니들이 또 피해를 볼 텐데. 그리고 만약 이것도 박상민의 함정이라면 정숙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손자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정의를 택할 것인가.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하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빠는 어디 갔어요? 무서워요. 오후 6시 롯데월드 입구. 정숙은 민수, 성경, 이현우와 함께 진우를 찾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이곳은 너무 넓었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찾지? 여기가 얼마나 넓은데. 민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할머니, 저 진우예요. 지금 회전목마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계속 저를 감시해요. 진우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곧 갈게. 정숙은 재빨리 회전목마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진우는 보이지 않고 박상민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 오셨군요. 박상민은 40대 중반에 멀쩡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요. 저랑 얘기를 먼저 해봐요. 정숙이 박상민 앞에 앉았어요. 민수와 성경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약속하면 진우를 돌려줄 거야. 물론이죠. 그런데 그때 정숙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박상민의 손목에 있는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4시 20분에서요. 이상하네. 왜 시계가 멈춰 있지? 정숙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진우가 보낸 문자의 시간을 확인해봤습니다. 오후 4시 25분이었어요. 만약 박상민이 정말 진우를 데리고 있다면 시계가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정확한 시간에 문자를 보낼 수 있지?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박상민 씨, 진우가 지금 정말 너랑 함께 있는 거야. 당연하죠. 왜요? 그럼 지금 진우한테 전화해봐. 박상민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표정이 스쳐갔어요. 지금은 좀. 왜 진우가 없기 때문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할머니가 뭔 말씀을. 진우는 지금 여기 없어.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정숙이 돌아보니 진우가 하은이와 함께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뜻밖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였어요.
정숙,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영희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길래 데려왔어요. 진우가 할머니 찾는다고 해서요. 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진우는 유괴당한 게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일찍 나와서 집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상민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거든요. 그럼 내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정숙이 박상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우 유괴도 거짓말이고 나를 협박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박상민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현우가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상민 씨 체포합니다. 사기와 협박 혐의로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박상민이 소리쳤어요. 이게 다 그 할머니 때문이야. 돈 많은 노인들을 속이는 게 뭐가 나빠. 뭐가 나빠.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빼앗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정숙이 박상민 앞에 바짝 다가갔어요. 내 같은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할머니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는지 알아. 박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손자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진우야, 하은아, 할머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리고는 민수와 성경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서로 속이지 말고 믿고 살자. 성경이 눈물을 흘리며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하지만 정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박상민 하나를 잡았지만 다른 사기꾼들은 여전히 할머니들을 노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 달 후 정숙의 새 원룸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손자들의 장난감이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성경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 하은이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한 달 전 약속대로 평일에는 정숙이 손자들을 돌보고 주말에만 민수 집에 가는 것으로 정했거든요. 그래 가자. 정숙이 일어나려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순자, 최말자, 박복순 할머니들이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자신의 73세 생일이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했었거든요. 어머, 할머니들이 어떻게? 김영희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우리 은인의 생일인데 축하 안 할 수가 있나요? 할머니들이 거실에 앉아서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정숙 할머니 덕분에 박상민을 잡고 우리도 사기당한 돈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70대 할머니들의 용감한 고발 노인 대상 사기단 일망타진. 기사에는 정숙과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면서 다른 지역 할머니들도 용기를 내서 사기꾼들을 신고하고 있대요. 정말이에요. 네, 벌써 10명이 넘는 사기꾼들이 잡혔어요. 정숙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복수가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그때 진우와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네줬어요. 삐뚤한 글씨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자들아. 정숙이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와 성경도 왔어요. 성경은 정숙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지난 6개월을 떠올렸어요. 휴게소에서 버림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다른 할머니들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아직 할 일이 많아.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주부터 동네 할머니들을 위한 사기 예방 교실을 열기로 했어. 이현우 씨도 도와주기로 했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성경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정숙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집을 다시 사려고 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돈은 다 기부하셨잖아요. 박상민 사건으로 받은 포상금이랑 할머니들이 모아준 돈이 있어. 그리고 정숙이 통장을 꺼냈어요. 내가 팔았던 집값 중에서 일부를 다시 찾았어. 박상민이 빼돌린 돈을 되찾은 거지. 와, 대박이에요. 하은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이제 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한 큰 방도 만들어줄게.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에는 버림받은 늙은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나쁜 사람들한테 맞서 싸워서. 고마워, 진우야. 그런데 할머니가 싸운 건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보호하려고. 정숙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 그 비 내리는 휴게소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항상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참, 인생은 때론 힘들어도 서로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답니다.